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중국은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신형 스텔스 잠수함을 홍보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최근 공식 웨이보 계정에 올린 영상을 보면 중국의 신형 잠수함은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면서 상부 톱 부분이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상을 보고 이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이프 39C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 같은 기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지난해 11월 타이프 39C형의 중국 최신 비핵 추진 공격용 잠수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 스텔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세계에 대놓고 자랑하던 중국은 최근 잇따라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의 잠수함 탐지기를 살포했다며 대대적인 수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중국 국영 중앙 CCTV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군용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선회하며 미상 물체를 투하하는 것을 우리 측이 포착했다. 사건 발생 직후 중국군이 해당 해역에 가서 미상 물체를 인양했다. 해당 물체에는 울트라 일렉트로닉스라는 상호가 인쇄돼 있다. 그러면서 중국 해양 전문가를 출연시켜 울트라 일렉트로닉스는 잠수함 탐지 서비스 개발업체로 미국 해군에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탐지기는 중국 잠수함이 신호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호 대항을 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중국 중앙TV는 미군이 이 탐지기를 투하한 지점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부근 해역이었다. 이 해역은 환경이 뛰어날 뿐 아니라 돌고래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곳이다. 이 탐지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돌고래 등 해양생물의 음파 탐지 능력을 방해해 방향을 잃게 하거나 좌초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중국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굳이 미국이 잠수함 탐지기를 살포했다며 굳이 수거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탐지기를 수거한 이유로 뜬금없이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양 환경에 적극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중국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최악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대만 언론들은 중국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중국 디젤 잠수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만 매체들은 지난달 중국 우한시 창장 연안의 우창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중국 해군 주력 39호형 위안급 3600T 디젤 잠수함 한 척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해당 잠수함이 원인 물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 해상에 엷은 기름막이 생겨 주변에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중국 잠수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전 중도 아니고 조선소에서 침몰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잠수함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평형수를 채워 넣는 밸러스트 탱크 고장, 어뢰관과 배기 밸브 문제, 추진축 관련 수밀 개통 등의 문제로 인해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정확한 원인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도 지난달 15일 우창 조선소의 부두에 정박해 있던 중국 잠수함이 갑자기 수면 위에서 사라지고 기중기선 4척을 투입, 기름 차단막 설치에 나섰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조선소에서 잠수함 한 척 사라진 뒤 실제로 갑작스럽게 수상에 엷은 기름막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군 관계자는 중국군의 동태와 정보에 대해 모두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대만군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공식 논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INDSR의 수주인 연구원은 사고가 난 중국 잠수함은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이란 점에서 설계 문제가 아니라 내부 기계 고장이거나 외부 물체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대만 언론은 중국 정부가 이 잠수함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역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지난해에도 중국 핵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만 정보기관은 중국 핵잠수함이 겪은 사고와 관련해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대만 국가안전국의 SB의 차이밍엔 국장은 지난 5월 대만 국회에 출석해 국가안전국이 중국 해군 핵추진 93형 잠수함 417호가 겪은 지난해 8월 사고와 관련해서도 잠수함 위치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핵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디젤 지난해 핵잠수함에 이어 이번에는 잠수함이 갑자기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침몰할 수 있다고 쳐도 구조를 해야 합니다. 중국은 왜 잠수함 구조함을 보내 신속하게 승조원을 구출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승조원의 생명이 달린 잠수함 구조함이 없을 리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심지어 자국조선소에서 침몰했는데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조 능력이 없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잠수함은 바다속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해군은 중국과 달리 침몰 중인 잠수함 구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2000년 8월 12일 토요일 러시아 해군 북방함대 소속 오스카급 잠수함 쿠르스크함이 노르웨이 바렌츠해에서 군사훈련 중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를 다룬 영화 쿠르스크를 보면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대위의 시신에서 메모 하나가 나옵니다. 너무 깜깜하지만 감각으로나마 시도해본다. 살 가망은 없을 거다. 모두에게 안부를. 절망할 필요 없다.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 당시에는 아직 잠수함 구조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승조원 23명이 모두 사망했고 이 사고는 엄청난 파문을 던집니다. 세계는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를 통해 잠수함 구조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잠수함 구조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1987년 12월에 170T급 돌고래 잠수정 도입을 시작으로 1992년 장보고함 1200T를 인수해 세계에서 43번째 잠수함 보유국이 돼 잠수함 구조함 도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낙하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낙하 지역 해상에서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했으나 인양 시도 과정에서 발사체 잔해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양 장구에서 이탈해 수심 75m 아래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발사체 잔해를 찾는다면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성능을 밝혀낼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잔해물 인양 작전에 동원 가능한 해군 자산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인양 작전 15일 만에 직경 23m 길이 15m의 잔해를 바닷속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 선두에 있던 것이 3200T급 청해진함입니다. 청해진함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잠수함 구조함 ASRA UXILI ARI 서브머린 레스큐 10입니다. 실제로 청해진함은 2008년 12월 신형 심해 구조 잠수정 DSRV-2를 도입해 세계 최초로 500M 자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해군 잠수함 전력이 늘어나면서 청해진함만으로는 부족했고 위급 상황 때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작전을 수행하고자 한국은 추가 건조를 결정합니다. 2018년 우리 해군은 하나오션의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구조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해군의 두 번째 잠수함 구조함은 현재 시운전 중으로 올해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잠수함과 승조원 지킴이인 잠수함 구조함의 한 명으로 해양력 확보와 관련된 역사적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기 잠수함 구조함 ASR-2의 한 명을 강화도로 제정해 잠수함 구조함 2호 한 명은 강화도함으로 명명했습니다. 강화도는 국난시 항전의 요충지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쟁 거점으로 활용된 지역입니다. 강화도함은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3200T급 청해진함 ASR-1보다 2400톤이 늘어난 강화도함은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3200T급 청해진함 ASR-1보다 2400톤이 늘어난 함정의 크기는 길이 120m, 폭 19m에 이르며 승조원은 13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함은 덩치만 큰 것이 아닙니다. 각종 첨단 구조 잠수 체계를 갖췄습니다. 파도 조류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함정을 지정된 위치에서 유지토록 지원하는 자동화 미유지 장치를 비롯해 조난 잠수함 승조원을 구조하는 심해 구조 잠수정 카메라 영상으로 수중 물체 위치를 탐색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수중 무인 탐사기 등이 탑재됐습니다. 또 수중 구조작전 때 물체를 탐색 추적하는 선체 고정 음탐기와 포화 잠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잠수사를 일정 압력으로 가압 감압해주는 포화 잠수 체계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도함은 세계 두 번째로 함정 중앙 수직 통로로 DSRV를 진수회수하는 센터 웰 방식을 적용한 덕분에 파고 4M의 악천후에서도 500M 깊이까지 내려가 구조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심해 구조 잠수정은 최대 수심 500M에서 한 번에 16명의 조난 승조원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대부분의 군사 강국들은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에만 골몰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총각을 다투는 구조를 위해 잠수함 구조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창군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자랑하기까지 했는데 얼마 못 가 잠수함 침몰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중국. 왜 최근 들어 잠수함 침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 대체 중국 해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전 6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돈바스 점령 이후 성과가 부진하자 침략을 주도했던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정부와 군의 무능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극우 세력들이 SNS를 중심으로 부족한 전쟁 준비와 불필요하게 높은 인명피해, 더딘 진격 속도 등과 관련된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무기 투입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기지가 폭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더욱 여론에 힘이 붙고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군은 1기당 60억에 달하는 T-90에 이어 마침내 시험 운용 중인 T-14 아르마타 전차에 대한 조기 투입까지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2KM밖에 목표물을 정확하게 격파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차의 출현 소식에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전차가 있는데요. K-이윽표에 이어 차세대 한국산 전차인 K3가 바로 그것으로 유일하게 T-14에 대적 가능한 스펙으로 구성된 K3의 구체적인 무기 형태가 공개되자 유럽연합은 벌써부터 새로운 한국 신무기의 탄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이 기괴한 포의 정체와 아르마타에 범접한다고 극찬받고 있는 엄청난 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극우 인사인 이고르 기르키는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손가락만 빠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상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부쉈다며 러시아군의 전략 실패에 대해 강렬히 비판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의 분리 독립 당시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 세력의 지휘관으로 활동한 바 있었던 그는 전쟁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리낌 없이 러시아 국방부의 혼란과 무능을 비웃기 시작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의 극우 인사들은 전쟁에서 성과를 못 내는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부를 겨냥해 내가 푸틴이라면 이들이 총사령을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 강도 높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론이 최악으로 흐르자 러시아군은 지난 T-90에 이은 새로운 비밀병기를 투입하여 전황을 뒤바꾸려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7년간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주력 전차 T-14 아르마타가 그 주인공으로 파퓰러 미케닉스, 폭스트롯 알파 등미 언론들은 아르마타 신형의 경우 125주포를 통해 3UBK-21 스프린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여 11.4km밖에 표적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5월 대독 전승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첫 시제품을 선보인 아르마타는 전자동 무인 포탑차 형태로 관통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5km 거리에서 90c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하는 리플렉스만큼 강력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경쟁 상대인 미 육군의 에이브럼스 전차의 유효 사거리가
34km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아르마타 신형은 3배나 먼 거리에서 에이브럼스를 거뜬히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스펙이며 이는 반드시 우크라이나 전황에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에이브럼스는 열화우라늄으로 처리된 반응 장갑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론처럼 쉽게 격파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나 적어도 베일에 쌓인 아르마타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공포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존 최강의 전차가 T-14라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이 순위가 바뀌는 기점을 2030년으로 콕 집어 지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군이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 전차 K3의 존재 때문인데요. 이것이 T-14 아르마타를 능가할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는 K3에 탑재되는 포탑의 방식이 지금껏 도입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열화학포라 불리는 이 포탑은 기존 화포 무장이 화학추진제만으로 탄체를 가속시키는 반면 화학추진제 연소 시에 발생하는 화학에너지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기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탄체를 가속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뇌관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그 속도가 무려 음속의 5배, 기존 화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적들에겐 존재 자체만으로 엄청난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레일건처럼 완전히 다른 추진 방식은 아닙니다. 기존 화포 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장약을 점화하고 제어하는 방식을 고도화시킨 것으로 재래식포의 포미 부위에 설치된 전극에 펄스 형태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아크를 발생시키면 이 아크가 전극 사이에 위치한 절연제를 플라즈마화하여 고온고압의 팽창력으로 탄자를 가속시키는 원리로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 장약 연소 단계를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보다 완전 연소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재래식포는 추진제가 폭발하여 탄자가 진행함에 따라 약실압력이 감소하지만 전열화학포는 방전되는 전기 펄스의 크기와 주파수를 변화시켜 탄자가 진행하는 동안 추진제의 연소를 제어함으로써 강내의 최대 압력을 장시간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전자열 추진은 탄자가 견딜 수 없는 가속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최대 가속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는 곧 일반 화포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거리를 구현해낼 수 있었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레일건과 일반 대포의 장점을 두루 갖춘 전열화학포는 포 구속도 및 포구 에너지가 레일건 수준인 초속 1.72 OKM에 준하며 기존 화포에 비해 사거리 및 관통력까지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초속 2.5km의 속도로 발포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640km에 달하니 이 정도면 하품보다 더 멀리 투사하는 것이며 만약 유도할 공포탄을 사용하여 사거리를 최대치 이상으로 뽑아낼 경우엔 항공모함 함재기나 대형 대함 미사일에 맞먹는 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로 빠른 포탄은 현용 방공망으로는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K3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같은 가공할 무기들을 100% 무인화로 운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K는 이미 버스령 자동장전 시스템을 채택해 운용 중이지만 지금까지 무인 포탑과 관련 새로운 장전 시스템 개발 수요에 대해 끊임없는 압박을 받아왔으며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 기술을 활용해 현재의 버스령 자동장전 시스템과 향후 K3에 탑재될 신형 장전 시스템 모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2와 달리 무기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3의 후미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VLS, 즉 수직 발사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실제 오가고 있으며 이것이 탑재될 경우 기존 전차의 개념에서 다연장 로켓처럼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로 여러 목표물을 동시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3는 K2와 달리 차체에 무인 포탑과 VLS를 장착해 고속기동과 동시에 다발 포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천궁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기입니다. 전열화학포에 무인 포탑 VLS까지 탑재할 경우 전차의 크기가 기존 K2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은 자명하므로
당연히 피격당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스텔스 전차를 기반으로 한 설계 및 사이즈 축소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화 디펜스가 호주에 수출을 준비 중인 레드백 장갑차 차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K3와 같은 차세대 전차는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독일도 이미 개발에 나선 상태로 그중 제일 먼저 러시아가 T-14 개발 완료에 성공했으나 무인 포탑을 제외하고 주포가 현재 러시아군에서 쓰이는 차기 자주포가 그대로 이식되는 등 현재의 아르마타 전차보다 덩치가 1.5배 휘졌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K2 전차의 양산과 추가 개량 과정에서 K3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며 K2의 피탄 거부 컨셉을 더 강화하여 보다 완벽한 스텔스 성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 불가능이 없었던 한국의 개발 능력상 이 또한 어렵지 않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세계 최초의 완성형 전열화학포 전차인 K3와 비슷한 시기 상용화가 완료될 KF-21과 함께 지상과 대공을 누비며 완벽한 군사대국으로 재탄생하게 될 한국의 미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산유국이란 국가의 자원 중에서 직접 원유를 채굴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명한 산유국입니다. 한국은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95번째 석유 생산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동해 가스전이 발견된 이후 2004년 7월부터 천연가스와 초경질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초기 동해 가스전에서는 하루 천연가스 1000과 초경질 원유 1만 2006이 생산됐습니다. 이는 하루 34만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하루 2만여 대의 자동차의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16년 전부터 산유국이었습니다. 동해 가스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 자원 개발의 역사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수차례 동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진행했지만 석유, 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한국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부터 시추 및 개발까지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 대한 갈망이 대한민국을 자원개발 기술 강국으로 성장시킨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해준 동해 가스전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은 2021년 6월 문을 닫게 될 전망인데요. 생산이 종료되는 동시에 한국도 산유국 명패를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리 없겠죠. 산유국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추가 대륙붕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석유공사는 동해 이 가스전을 중심으로 원유 가스층을 수평정 형태로 탐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물리 탐사가 끝난 6일 동부광구는 시추에 나섭니다. 이 지역은 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가 정밀 탐사 실시 결과 석유,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자원 개발의 역사를 또 한 번 써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엔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아부다비 국영 석유사와 국내 최초로 UAE에서 원유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탐사, 개발,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한 것인데요. UAE 할리바 유전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연간 584만 배럴 규모의 원유도 확보했습니다. 이는 원유의 국내 도입 등 자유롭게 물량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UAE는 메이저 석유사와 소수국가에만 자국 내 광구 참여를 허가해 왔었는데요. 할리바 유전 생산으로 한국과 UAE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전 개발 생산 지역은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로 뻗어 있습니다. 유전 탑사가 이뤄진 곳도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네갈, 모로코 등 6대륙 국가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자바 소재 국영기업 바라타와 이동형 LNG 플랜트 제작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된 가스전에 투입할 이동형 플랜트를 한국 기술로 만들어내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 생산국이지만 매장량이 많지 않아 방치된 가스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동형 플랜트는 컨테이너처럼 생겼고 대형 화물차에 실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소형 가스전에 이동형 플랜트만 연결하면 하루 15톤 규모의 LNG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LNG 15톤이면 한국 가정의 평균 가스 사용량으로 계산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버려지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폐비닐을 통해 고품질 기름을 경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쓰고 버린 비닐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환경오염 물질로 토양에서 썩지 않고 수백 년을 갑니다. 편리한 도구가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는 셈인데요. 이 비닐 쓰레기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200만 톤가량 배출됩니다. 감염병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택배, 배달의 증가로 발생량이 15% 늘었습니다. 쓰고 버린 비닐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처럼 골칫거리인 폐비닐 신세가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의 높은 기술력 덕분인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폐비닐에서 고급 기름을 뽑아내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폐비닐을 400도 이상의 열로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다시 기름이 되는데 이를 정제하면 휘발유와 경유, 등유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폐비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석유에서 원료를 추출해 비닐을 만드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오염된 폐비닐이라도 분쇄하기만 하면 바로 원료로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정의 효율은 무려 62%에 달합니다. 1톤의 폐비닐을 넣으면 620리터에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결국 돈이 안 된다면 실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폐비닐을 연속 투입해서 기름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 공정이다 보니 규모를 키워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와 찌꺼기도 다른 시설이나 설비, 열에너지 원료로 쓰일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추출된 기름은 공장이나 농촌 지역의 각종 설비에 사용될 수 있고 깨끗한 원유와 혼합해 정제하면 차량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하루에 폐비닐 2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 규모를 키울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화가 가능한 하루 10톤 처리 규모의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연속식 열분해를 통한 폐비닐 처리 방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열분해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기름과 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만 전해 내려오는 도심 속 기름밭을 만들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전국 곳곳에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 시설은 11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석유의 시대는 조금씩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열풍으로 인해 이제는 산유국들도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와 사우디는 차세대 수소 산유국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는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추진 중입니다. 비석유 부문 국가 수입을 2020년까지 3배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는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9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한국을 방문해 삼성 등 4대 그룹 회장들과 만나 수소, 오지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수소 경제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소 생산에 관한 기술 협력과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수소 차량도 지난해 사우디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소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가 주인공입니다. 글로벌 종합에너지 화학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로 인도돼 한국의 차별화된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차량이 진입한 첫 사례였습니다. 산유국인 사우디조차 지구온난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 연료가 종언을 고하고 재생에너지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전례 없는 속도로 전 세계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이 수소 관련 산업을 선점할 경우 20세기 산유국과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과 포스코 그룹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공법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 그룹의 수소 동맹은 수소 경제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연 500만 톤의 수소 수요 발생이 기대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석유는 애증의 자원이었습니다. 그 어떤 자원보다 갖고 싶었지만 국토 내에서는 많은 양을 얻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관련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석유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전의 호황기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도 석유를 팔아서 얻은 오일머니를 가지고 차세대 친환경 수소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차세대 에너지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과거 사우디, UAE만큼의 명성을 지닌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만과 일본 언론들은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첫 번째 반도의 공장이 내년 2월 준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부흥을 위해 무려 4조 3,149억 원이나 세금을 지원하면서 급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이 반도체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장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홋카이도 연안에 정어리떼가 대규모 폐사해 주변국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에 떼죽음을 당한 정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를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하코다테시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찬 정어리 사체가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몰려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흡사 물고기 파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 역시 이렇게 많은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원인이 무엇인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은 정어리 떼 죽음이 최초 시작된 곳은 사실 일본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구마모토 앞바다입니다. 지난 10월 구마모토현 앞바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최근 홋카이도 앞바다까지 기이한 현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이 일본 해안가에 떠밀려온 정어리 집단 폐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중국 바이두에서 인기 뉴스 2위에 올랐으며 중국 주요 매체들은 물론 지역 언론들까지 앞다퉈 게재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이 뉴스를 전할 때 제목에는 주로 원인 불명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일본 해안에 밀려온 정어리떼 사체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기사 댓글을 통해 해시태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앞서 지난 10월 18일에도 일본 매체를 인용해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수천 마리의 정어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염수가 원인인가? 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더구나 홋카이도까지 뒤덮은 정어리떼 영상이 공개된 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대중매체인 데일리메일도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일본 해안으로 밀려왔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일본은 일부 언론이 정어리류의 사체와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수산청의 자체 조사 결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이유로 삼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조차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구마모토현에
TSMC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고 정어리 때 사체가 대규모로 발견되자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핵심 요소는 핵심 인력과 토지, 풍부한 전력, 그리고 수자원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TSMC에 숙련된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이 지역에 근무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TSMC 미국 공장조차도 핵심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계속 연기할 정도로 인력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TSMC 대만 인력들은 문화적인 적응 차이를 이유로 미국 공장 근무를 꺼리고 있는데요. 방사능 문제의 직격탄을 맞은 구마모토에서 과연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해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TSMC는 미국 반도체 공장을 위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반도체 숙련 근로자 2,000명을 더 찾습니다라는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최근 미국 공장에 필수 첨단 장비인 EUV 극자 외선을 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장비 공급 업체들은 설치 관련 핵심 직무인 관리 감독관, 전기공, 초고순도 배관공, 판금 작업자 등 근로자 2,000명을 더 찾고 있습니다. TSMC는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약 54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고 있지만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가동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TSMC는 투자자를 위한 임시 거주 비자인 EE 비자로 대만 숙련공 수백 명을 애리조나에 단기 파견해 인력 구멍을 메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사람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만의 핵심 인력들이 미국의 조직 문화 적응에 애를 먹으며 미국행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만인들은 그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자 대만에서도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당시 이 현상이 대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대만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사람이 방사능이 몸에 이롭다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자 불난 집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주재 대만 대표가 방사능 원소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시장팅 주일본 대만 대표는 SNS를 통해 실제로 미량의 방사성 원소는 신체에 유익하다며 대만 베이토우 온천이나 일본 타마가와 온천을 예로 들면서 이곳에는 미량의 라듐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에서 이는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냐며 대만 내에서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제서야 자신은 온천의 라듐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지 처리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당인 대만 국민당 주리룬 주석은 시장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 대만 대표가 아닌 주대만 일본 대표라 여겨질 수 있다. 시장팅 대표가 직접 오염수를 몇 잔 드셔보고 국민을 안심시켜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염수 문제로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이 삐그덕거리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의 둥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공식 협력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2일 네덜란드 펠트호번에 위치한 ASML에서 열린 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ASML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화 언드디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ASML은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EUV 장비 내부의 광원 흡수 방지용 수소가스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제조시설이 없는 해외의 R&D센터를 짓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ASML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 생산 업체로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시로 통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슈퍼을 ASML과의 협력은 지금까지 한국이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앞으로는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한국에 설립하는 R&D 센터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 외선 EUV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EUV 장비 1대당 전력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삼성과 ASML의 R&D 센터는 차세대 극자 외선 EUV 노광 장비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로선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 쟁탈전에 한층 더 우위를 점하게 된 셈인데요. 이 장비는 1대당 최소 2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이며 생산 가능 수량이 1년에 약 50여 대뿐이기 때문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ASML로부터 EUV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ASML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짓고 있는 화성 뉴 캠퍼스와 R&D 센터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ASML의 협력 소식은 한국을 따라잡고 반도체 부흥을 이루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반도체 공장에 쏟아붓고 있는 일본과 상당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일본은 돈으로 해외 협력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동등한 관계에서 기술력으로 협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하게 유지될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